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스님의 그 시가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그 형식적 측면, 형태적 측면에서 설왕무산의 선시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지금까지 아마 거의 없었습니다. 설왕무산의 선시를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에 대해 집중해 왔었는데 그 시조적 형태 분석은 아마 이 논문이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시조를 써왔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스님 만년내 계실 때까지 스님 곁에서 시봉을 잘 해주셨던 대표적인 시조신 홍성란 선생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스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그 불교 철학과 관련해서는 앞에 권위 있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시조 형식과 그 형식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스님의 시조 세계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개구죽착이라는 말씀도 있거니와 입을 열면 잘못하면 틀리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간의 논문을 제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시조에 나타난 불교 사상이 드러난 고시조,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불교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것을 홍사성 선생님께 여쭈어서 크게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고백비나 불일불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로 본다면은 반야공이나 공사상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권위자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조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조가 3장 6구 12마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큰 스님께서는 그 3장 6구 12음보 그 시조 형식을 아주 다양하게 운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장 6구 12마디라는 것이 시조의 형식적 요체,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의 핵을, 그 형식의 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음보 한 마디 정도 늘어나는 경우는 어시조에 들어가고 한두 마디 음보 정도 늘어나는 경우는, 그 다음에 대체로 중장이 길게 늘어나는 경우는 사설시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을 두고 20세기에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장 6구 12마디는 정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슬쩍슬쩍 늘어나는 것, 또 길게 늘어나는 것, 이러한 작품은 이제 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변격을 시조가 아니다 라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 말은 옳지 않다. 왜 그런가? 18세기에 이미 그 구체적인 자료적 실상들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1728년 청구영원 속에 그 어시조, 사설시조가 580수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1장에서는 제가 그 시조의 형식적 요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이렇게 변주한 것을 이제 변격이고 정격과 변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큰 스님은 그런 것을 넘나들면서 자유자재로 쓰셨다. 원용모해한 무상대도의 시적 경계가 시조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장의 무산시조의 시적 형식을 보게 되면 고시조는 아까 말씀드린 청구영원 텍스트에서 보듯이 내리박이 줄글식으로 종소로 썼습니다. 그래서 장구분 뭐 이런 의식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18세기 이후 19세기로 넘어오면서 가곡창과 시조창을 분류하면서 5장 형식의 가곡창, 3장 형식의 시조창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쇄문화 시대에 접해서 시조도, 그러니까 노래하던 시조에서 읽고 생각하는 시조까지 시조가 왔잖아요. 시조 음악 시대에서 시조 문학의 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조들은 어떤 시적 형식을 구사하고 있어요. 형식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적 형성 충동의 욕구까지를 포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시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 노래하는 시조에서 읽는 시조로 넘어오면서 1926년에 육당 천암선은 108번내 현대 최초의 현대 시조 개인 시조집이죠. 거기에 시조 3장을 3년 6행으로 일괄 표기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모델처럼 이제 후배들은 따라서 하죠. 그리고 또 시조는 3장시라고 해서 그것을 3행시로 바꾸어서 3행으로 쓴다. 김상옥 선생님은 3행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오류일 수가 있습니다. 시조가 아니어도 3행으로 쓰는 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조는 3장시다. 그런데 이 3장을 어떻게 시적 형식으로 인식해서 구사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적 형식 구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1930년대 좋은 시조집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1937년에 설청이라는 작품을 조광에 발표했습니다. 그 작품 3년 7행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1947년에 좋은 시조집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시적 형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벌써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이러저러한 시적 형식 구사하는 것을 보고 이거 자유시야? 이거 시조 아니네? 이런 말씀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텍스트 144쪽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펴겠습니다. 단시조, 그러니까 큰 스님은 아까 말씀드린 3장 6구 12운보라는 그 형식적 요체를 가진 그 단형의 평시조, 한수로 된 평시조만을 쓰신 게 아니라 그러한 시조를 이어서 쓴 연시조가 있고 그러한 시조에 슬쩍슬쩍 엇나간 어시조가 있고 중장을 대체로 길게 늘여 쓰신 사설시조가 있고 다양합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단시조의 시적 형식 운영은 어떻게 하셨는가? 불교 사상에 대한 얘기, 그것이 시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런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형식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선시로서의 무산시조는 반상, 격의 도를 다양한 형태와 시적 형식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한 작품이 허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무산시조 가운데 가장 음절수가 많은 단형의 평시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조의 음절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시조는 3장 6구 12마다 한 장이 4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한 4마디 하나의 음보. 이 음보는 음절로 치자면은 4음절이 기준 음격입니다. 시조 율격에 대해서 1930년대에 자수율, 조윤재, 서원석 이런 분들이 자수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70년대에 넘으면 음보율로 넘어갑니다. 80년대 1986년 한국시가 율격의 전통 거기에서 성기옥 선생님이 음량률까지 넘어오셨습니다. 시조는 음수율만 가지고 다 율격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보율까지 왔는데 음보를 채우는 기저자질이 무엇인가? 음보율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량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시조 한 장은 4마디, 사음 사복극 4마디인데
그게 동량복격이라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음량이 같다. 그 한 마디를 채우는 기저자질이 무엇이냐? 음절, 장음, 정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진이의 시조 가운데 어저 내일이야 이렇게 나오는 작품 있죠. 바로 시작할 때 글자 두 글자로 시작하죠. 옛날에 3434 했을 때 3434라고 음수율을 이야기했을 때 글자 두 글자 나오면 이거 시조 아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음수율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보율이다. 그러면 음보율을 채우는 그 기저자질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음량률에서 규명이 된 거죠. 음절과 장음, 정음. 그래서 어저 하면 어저, 장음, 정음 이렇게 해서 한 마디에 기준 음절수, 기준 음량이 채워집니다. 그것을 이제 사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1음절은 1모라만큼의 1모라는 1음절만큼의 크기를 가집니다. 장음과 정음은 우리가 실제로 길게 발음되는 한 음절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음은. 그리고 정음은 묵음 상태로 그 길이를 1음절만큼의 1모라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을 큰 스님의 작품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보의 양식화 범위가 있습니다. 음보의 양식화 범위는 2음절 내지 5음절, 그러니까 5모라까지, 2모라에서 5모라까지. 그게 이제 동량복격 5모라까지. 만약에 그 하나의 그 마디를 동량복격의 그 기능 구실을 하려면 최소한 음절이 2음절까지 와야 됩니다. 2음절. 그럼 나머지 두 음절만큼의 그 음량은 장음과 정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 스님의 작품에서도 한 마디에 1음절인 작품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파격입니다. 왜 그런가? 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새. 그러면 새는 1음절이니까 나머지는 한 마디 안에 장음과 정음이 채울 수 있는 조건이 2모라밖에 안 돼요. 정음 하나, 장음 하나.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율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종합토론 시간에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는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허물을 보시면 남의 삶은 다 보이는데 내 삶은 보이지 않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4음절 3모라 충당이 되죠. 아까 음보의 양식화 범위가 2모라까지, 5모라까지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다 보이는 데는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1모라만큼 모자라죠. 내 삶은 다음에는 장음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족이 되고 보이지 않는 아까 5모라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충족이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은 큰 스님의 작품 중에서 음절수가 가장 많은 단영의 평시조다. 이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145페이지로 넘어오시면 1년 맞는 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스님 작품 중에서 음절수가 가장 적은 단영의 평시조입니다. 그럼 이 작품은 어떻게 음량률로 규명할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여기 그 다음에는 장음 하나, 정음 하나가 옵니다. 그냥 여기에는 장음 하나, 정음 하나가 오고 그렇게에는 정음 하나가 오고 이 텍스트는 이렇게 돼요. 그냥 첫째 마디, 그렇게 둘째 마디, 먹이를 셋째 마디, 물고 넷째 마디 이렇게 돼요. 그럼 그냥 다음에는 장음 하나, 정음 하나, 그렇게 다음에는 정음이 와요. 이것은 일경 이야기라서 좀 어려운데 중간 휴지 다음에는 장음이 오지 않고 정음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성기옥 선생님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한국시가 율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통입니다. 먹이를 물고 먹이를 다음에 장음 하나, 물고 다음에 장음 하나, 정음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시조의 초장이 동량 사법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말씀드렸듯이 음절수가 가장 적은 단영의 평시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3년 4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시적 형식이라는 거죠. 이 작품에서 왜 이런 형식을 취하셨을까?
어미새를 강조하기 위해서 종장 1000마디를 이렇게 독립해서 하나로 셋째 행으로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오도송 파도. 이 작품은 3년 6행. 아까 말씀드린 최남선의 108번뇌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형식입니다. 3년 6행으로 되어 있죠. 아주 그 형식적인 경계가 잘 보이게끔 시적 형식을 구사한 것입니다. 147페이지 어시조의 경우 바로 위에 큰 스님의 서명, 큰 스님께서 서명하신 유필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도라는 오도성에 대한 큰 스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불교에서는 바다의 울음소리, 즉 해저음을 부름 또는 이름이라 한다. 언제 들어도 이름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 표현은 달라도 그 설법의 근원은 해저음처럼 똑같은 많은 설법을 하였다. 파도에서 바다 울음소리는 푸름이며 작자의 울음소리, 즉 영혼의 무음이다. 작자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울음소리를 듣고 보니 천경 그 말론이 이 세상 시시비비 사량분들 선악이 모두가 바람에 있는 파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파도는 작자의 내면의 울음소리이며 스님의 오도송이다. 이 글은 의미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시조의 경우 단영의 평시조에서도 음절 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음보의 양식화 범위가 2 내지 5모라 5음절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한 음절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영의 평시조에서. 그런데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시조라고 하는데, 어시조라고 말씀드리는데 변격이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큰 스님의 작품에서 내지는 백수 내지는 이후의 작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구영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본문에 인용하기도 했고 각주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시조는 한마디가 늘어난 경우 각 장에서 한마디 정도 늘어날 수 있고 어느 장에서 한마디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엇구형 어시조라고 하고 두 마디 정도 늘어나서 두 마디는 뭡니까? 음보가 두 개잖아요. 음보가 두 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구가 늘어났다? 그럼 한 장에서 구가 세 개가 된다? 이런 경우는 덧구형 어시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런 작품이 큰 스님의 작품에도 여럿 있습니다. 들오리와 그림자라는 작품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이 작품은 제가 도식화해 놓은 그 부분을 보시면 중장에 어제는 서별당 연못에 들오리가 놀다 가고 나오잖아요. 서별당 연못에는 명확하게 두 마디, 두 음보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마디가 늘어난 엇구형 어시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냥 일상바라 그냥 말 자연스러운 말을 그대로 담아 놓은 거예요. 보세요. 해장사 스님께서 산일 안부를 물었더니 어제는 서별당 연못에 들오리가 놀다 가고 오늘은 산수유 그림자만 잠겨있다 하십니다. 그냥 이거 일상바라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편안하게 담아 놓은 거예요. 서별당 연못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연못은 연못인데 어느 연못이냐? 서별당 연못이에요.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그 서별당 연못, 서별당 앞에 있는 연못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서별당이 빠지면 어느 연못인지 모르잖아요. 자, 이런 것은 하나의 집을 연상해 봅시다. 이 서별당이라는 벽돌이 빠지면 그 집이 무너지는 것과 다 같습니다. 이러한 예를 두고 백수 선생님은 당신이 이런 작품이 상당히 있거든요. 나는 내 시조가 아니래도 좋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실경을 드러내고자 적중어를 빼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조 형식을 그 정격의 형식을 따르다 보면 이거 하나 넘어가는데
그거를 빼면 내 작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경우가 큰 스님의 작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큰 스님은 뭐 파격을 하기 위해서, 일탈을 하기 위해서, 형식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변격을 하신 게 아닙니다. 선적 오도의 경지를 드러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신 게 그대로 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뭐 변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빼내고 무엇을 더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149페이지 거기 그 무산시조의 경우는 도노의 깨달음을 담은 전원이거나 평상심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구사해서 엇고양 어시조나 덧고양 어시조와 같은 가벼운 파격을 보이는 작품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조가 구어체 일상발화를 그대로 담아서 노래해오던 그런 전통과 같습니다. 시조는 구어체 일상발화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잠을 거든 꽃에서나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이거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시조 쓴다고 꾸며서 쓴 게 아니에요. 원래 시조는 그렇게 노래로 했던 것입니다. 현대 시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스님의 작품에서 그런 시적 경계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150페이지 이 작품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큰 스님의 시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와 세계에 2013년 시와 세계에 발표하신 시인데요. 2014년 가을호 특집에 발표하셨어요. 설학시선 17편 가운데 맨 끝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보세요.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우산이나 하나 들고 나간다. 이 우산도 꿈이고 저 우산도 꿈이다. 비 오는 아침 한 세상 비를 뿌리고 지나간다. 이 작품 여몽환포영이죠. 여몽환포영. 이것을 제가 도식화해 놨습니다. 그 밑에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우산이나 하나 들고 나간다. 이게 초장입니다. 이 우산도 꿈이고 저 우산도 꿈이다. 이게 중장입니다. 비 오는 아침 한 세상에 비를 뿌리고 지나간다. 이것이 중장입니다. 초장에서 등가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율격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율격 분석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각주 13번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 13번. 율격 분석은 사모라의 등가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모라의 등가성이라는 것은 율격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이죠. 두 번째는 의미의 응집력, 의미 단위를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문법 단위로, 문장 단위로 보는 거죠. 자, 이 작품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우산이나 하나 들고 나간다. 이렇게 율격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구가 3개인 셈이 돼요. 그래서 덧구영어 시조가 됩니다. 격의 시조 3장이죠. 격의 시조 3장. 151페이지 인의 몸이라는 작품 인용했습니다. 이 작품은 큰 스님의 작품 중에서 3년 3획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작품입니다. 큰 스님은 이렇게 연을 구성하지 않으셨어요. 대체로 단시조에서 3년 3획으로 쓴 작품을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요즘 현대시조 쓰는 친구들은 이렇게 시인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큰 스님의 전체 작품이 문학사상에서 그 권영민 선생님이 문학사상에서 낸 시조 시조 전집에 나타나는 작품이 177편밖에 안 됩니다. 그 책에 드러나지 않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열반하시기 전까지 지면에 발표하신 작품이 한 30편 정도 되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모두 다 합하면 무산 10편시 열반송까지 합하면 한 220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 몸이라는 작품. 이 작품은 초장에서 뒷구에서 한 마디 정도 늘어났고, 중장에서 앞구에서 한 마디 늘어났고, 종장에서 좀 거머리더라 6음절이라고 보면 이것도 음량이 한 마디만큼 늘어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엇구형 어시조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품이 있습니다. 2007년 서울의 밤 152페이지죠. 이 작품, 울지 못하는 나무, 울지 못하는 새, 앉아있는 그림 한 장, 얼어붙던 밤섬, 그것도 아니라 하면 울음 큰 새 그 재채기. 이 작품 제가 도식화해 놨습니다. 울지 못하는 나무, 장음 하나 정음 하나, 울지 못하는 새 파격입니다. 장과 정을 합해도 3보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등가성을 따질 때 한 마디는 3호라가 돼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것은 파격이죠. 근데 이 작품 초장 다음에 앉아있는 그림 한 장이 붙어있고, 아니면 얼어붙던 밤섬이 연을 나누어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장은 일행으로 쓰셨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어떤 선생님은 전통 율곡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 파격 하나 있어요. 전통 율곡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그 파격 하나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중장이 초장 뒤에 가서 붙어 있고, 중장 앞구가 초장 뒤에 가서 붙어 있고, 중장 뒷구가 하나의 독립된 횡과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작품은 현대 서정시로서 격의 시적, 이제 전통적 율곡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하셨어요. 저는 현대 서정시로서 격의 시적 형식을 취한 시조다. 이 작품은 이것저것 가려 따지지 않는 분별 의식이 무화된 작품이다. 시조라는 장르 의식이 그것조차도 초월한 격의 선을 보이는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3페이지 연시조의 시적 형식 운영. 연시조는 단형의 단수로 된 초중종 3장으로 된 정격의 단시조가 여러 수 이어지는 것이 연시조잖아요. 이 연시조도 좀 다양하게 쓰입니다. 단형의 평시조만을 가지고 연시조를 이룬 경우가 할미꽃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평시조와 단형의 평시조와 어시조가 혼합된 연시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아득한 성자와 허수아비를 예시할 수 있습니다. 지면 관계로 제가 정말 많은 작품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150매가 넘더라고요. 200매 가까이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단을 해서 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득한 성자도 그 각주에다 인용을 했고, 아득한 성자에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종장 셋째 음보에서 한마디가 늘어난 엇구형 어시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는 셋으로 된 연시조인데 둘째 수가 덧구형 어시조를 초장과 중장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드는 해나, 이게 이제 앞에 구입니다. 풍년이 드는 해나 흉년이 드는 해나, 뒤에 구에서 논두렁 밟고 서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또 내 것이거나 남의 것이거나 가을들 바라보면 이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마디만큼. 그래서 마치 한 장이 구가 세 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초장과 중장이 그렇습니다. 둘째 수. 이것은 덧구형 어시조다. 사람과 새떼를 분별하지 않는 허수아비, 무역과 탈속의 경계, 원만여의, 분별심 없는 평등 화음의 세계를 허수아비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작시조, 아까 연작시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연작시조의 경우는 대주제 아래 단형의 평시조를 많이 이어 쓰거나 뭐 또 이제 그 속에 어시조가 끼어 들어 있거나 또는 사설시조가 끼어 있거나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연작시조가 포함한 평시조의 경우는 제가 무자와 6번째 부처를 인용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집착을 버린 반야공이다. 말씀드릴 필요 없죠. 이미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작시조가 포함한 어시조의 경우, 자, 이 작품 마음 하나, 일색변 연작에서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결고에 해당하는. 제가 율격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초장에서 마지막 마디에 한 음보만큼 늘어났습니다. 종장에서 셋째 음보에 또 한 마디만큼 늘어났습니다. 이 작품도 역시 엇구형 어시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그곳에 가면 이것도 율격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앞구가 굉장히 짧죠. 그곳에 가면 앞구, 뒷구, 할아버지 손주사랑이 탱자로 입고 있다. 이게 뒷구예요. 그러니까 뒷구에서 한 마디씩 늘어나서 한 마디에 음보가 붙어서 음보가 세 개처럼 보이잖아요. 한 장에서. 덧구형 어시조입니다. 이런 거 그냥 하고 싶은 말씀 자연스럽게 어디 걸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하신 거예요. 다음 연작시조가 포함한 사설시조의 경우, 이것은 제가 무설설 연작 중에 첫 번째로 인용한 작품, 강원도 성전 옹장이 김영감 장례날. 그것은 초장을 2행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중장은 쭉 이어서 쓰셨고 종장은 3행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설시조는 놀이의 기능과 풀이의 기능을 역사적으로 해온 장르입니다. 따라서 중장이 대체로 길어지는데 중장에서는 그 사설성을 드러내면서 그 말을 구슬구슬 엮어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옛 사설시조에서는 초장, 중장, 삼장 뭐 공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현대 사설시조에서는 중장이 대체로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 현대 시가 있기 때문에 변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젠 본격적인 사설시조죠. 그냥 사설시조, 연작에 포함되거나 이런 단독 사설시조. 나는 말을 잃어버렸다. 이 작품은 초장과 종장은 그대로 일행으로 하셨고 중장은 두 단락으로 기사하셨습니다. 162페이지 그 윗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선사의 오도를 중장에서 두 개의 의미 단위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종장에서는 아이와 선사의 연기 인연을 정연한 종장 형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이처럼 무산시조는 사설시조에서까지 종장 형식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파격을 위한 파격이거나 형식 실험을 위한 형식 실험, 일탈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설시조에서조차 정전으로서의 종장 형식을 준수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무설설 여섯 번째 무설설. 이 작품은 큰 스님의 시조에서 가장 짧은 사설시조입니다. 중장에서 5마디가 늘어난 가장 짧은 사설시조. 그런데 만행청류 속에 보면 중장에서 4마디가 늘어난 가장 짧은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큰 스님은 5마디가 늘어난 가장 짧은 사설시조를, 아마 현대 사설시조에서도 가장 짧은 사설시조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보는 날이라는 작품은 내가 읽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작품은 초장은 2행으로 쓰셨고 종장은 2행으로 쓰셨고 중장은 10행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 사설시조는 3년 14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내가 죽어보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의 정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바라보다가
걸어왔던, 만났던, 헤어졌던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는, 또 현재 돌을 던지는, 꽃을 던지는, 따라다니는, 붙잡고 있는 이런 유연한 사설을 엮어가면서 그런 비의 정서가 해소되었다. 아까 제가 놀이의 기능과 풀이의 기능 한다고 했죠. 이 한 응어리를 풀어내는 게 또 사실 놀기 위해서만 만행청려를 한 게 아니에요. 한을 창내고저 이내 가슴에 창내고저, 이것도 한풀이인 거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의 정서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죽어보는 날이지만, 자, 맺는 말 원흉무의 모상제도,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산시조가 전통적 율격을 벗어난 파격이나 일탈이 아님을 고시조 508수를 엮어놓은 청구영원의 구체적인 작품을 예시하면서 논증했습니다. 이 글에서 설악무산은 시조 형식으로 한글 선시의 전범을 제시함으로써 문학사의 새 장을 쓰셨습니다. 조연 시인의 다양하고 개성적인 시적 형식 구축은 설악무산 대종사의 원흉무해한 무상대도의 경계가 확립해 놓은 한글 선시조와 시조 문학사의 위없는 시적 성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